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대저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어떤 궤변론자들이 횡행을 할 때가 있었고, 또 그러한 궤변론자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앞서서 전체의 의견을 오도하거나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특별한 사례가 되는 것은 기원전 한 450년 중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소피스트라 불리는 궤변론자들, 또 그와 동시대에 전체전국 시대 중국에서 논변가 혹은 변자라고 불렸던 이런 궤변론자들이 동서의 양쪽에서 동시기에 횡행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대 그리스에는 유명한 논변론자, 즉 논변술사 티시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티시아스는 논변술이라는 저서를 직접 쓰실 정도로 어떤 말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언쟁에서 기발한 논리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시아스에게서 이러한 어떤 논변술을 배우기 위해서 코락스라는 사람이 티시아스에게 가서 자기에게 논변술을 가르쳐주면 많은 재산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티시아스에게 논변술을 배웠는데, 티시아스가 코락스에게 논변술을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수업료를 달라 하니까 코락스가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시아스가 코락스를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자기에게 떼어먹은 수업료를 달라고 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때 코락스는 티시아스에게 말을 하기를 나는 스승에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불할 수가 없다. 즉 논변술을 제대로 배웠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지, 논변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이 재판의 심판을 내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코락스가 자기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 즉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사유를, 이치를 말로서 설명을 해낸다면 당연히 그 이유만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코락스가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한, 즉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수업료를 지불하지도 않아도 되는 논리로서의 어떤 논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논변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코락스가 자기가 돈을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든 설명을 하지 못하든 티시아스는 무조건 이 재판에서 지고 코락스에게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재판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일종의 패러독스, 즉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스에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횡행을 했고, 당시 중국에서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저전국 시대의 해자 혹은 공손용자, 해시라고 부르는 해자나 공손용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에 전해지고 있고, 특히 등석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특히 등석과 해시라 불리는 해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찌나 그럴듯한 말로 대중을 호도하고 어수선한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 중국을 횡행하였느냐 하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다 못해서 모든 제자 백가들이 전부 이 변자들, 이 논변술자, 즉 변자들을 공박하는 글을 각자의 책에 남겼을 정도입니다. 특히 인과 덕을 내세우고 사물을 용서하기를 주장하는 공자마저도 노나라에서 사구라는 재상배설을 지낼 때 재상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 당시에 가장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을 잘했던 소정묘라는 사람을 일주일 만에 불러다가 주사를 할 정도로 아주 정오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때 공자가 이 소정묘를, 즉 말 잘하는 변자, 즉 소정묘를 주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공자가 말 잘하는 사람의, 특히 이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대중을 오도하는 사람의 5가지 죄라는 항목으로 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면서 마음이 엄험한 것, 거짓임을 알면서도 달변을 이용하여서 참인 것을 주장하는 것,
그릇된 일에 찬동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꾸미는 것, 이러한 죄를 논했고, 또 공자뿐 아니라 순자 같은 분들은 논변의 간웅은 가장 먼저 주사라고 도적을 잡는 것은 다음 일이다. 즉 도적을 잡는 것보다 이러한 변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더 우선된 일이다. 왜냐? 도적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런 인간은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순자와 공자처럼 직접적으로 변자들을 주살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처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오심을 드러낸 분 못지않게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장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변자들에 대해서 많은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도 바로 이러한 변자들이 날뛰고 횡행하고 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가치주가 상승하기 전에 롯데 3인방 그룹이 상승을 지금 현재 거의 황제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상승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롯데 칠성이 상승하기 전에 롯데 칠성에 대해서 각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외에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이 롯데 칠성을 평가한 리포트를 보면 아주 가관이다 못해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롯데 칠성에 대한 평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려져 있고, 그 외에 제가 일전에 테러 사건 이후에 쏟아졌던 각종 보고서들과 지금 쏟아지고 있는 보고서들을 비교해 보면서 참 방송에 소개할 계획으로 리포트를 만들었었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소개를 포기할 정도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변하는 리포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포터야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치더라도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이닉스 문제다, 그 외에 어떤 현대투신의 문제다, 그 외에 각종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전부 한마디씩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걸치면서 이것은 이러할 것이다, 저것은 저러할 것이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저러하고 저렇기 때문에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결국 나의 한마디 말로 이름 없는 개인 투자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사람이 가져올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어떤 변자들의 혓바닥 놀림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과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얘기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일단 강좌를 볼린저 밴드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엔벨로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은 엔벨로프 차트는 이러한 중심선에 가격 변동의 폭을 정한 다음 이 가격 변동의 폭 내에서 비추세 국면에서는 폭 내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추세 국면에서는 밴드 외에서는 추세의 방향을 따라서 매매를 하고 또 추세가 잡히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방 추세에서는 이러한 방식, 하방 추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된 밴드가 아니고 변동성 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볼린저 밴드다. 이때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선의 상하에 표준 편차의 2배에 해당하는 밴드를 그려주는 것이 이 볼린저 밴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하는 어떤 연속적인 숫자들, 이게 수학의 개념입니다. 어떤 숫자들을 연속적으로 뿌렸을 때 그것이 보통 정상적으로 막 뿌려주는 숫자들은 거의 그 숫자들의 거의 95%가 대부분 표준 편차의 그 2배 안에 존재한다. 즉 이것은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라는 어떤 복잡한 어떤 수학적 이론들이 수학 출신이 아닌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내에 존재한다는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떠한 수라는 것이 내가 중심에서 사람이 내 몸에서 좌우로 이렇게 팔을 뻗고 움직여봐야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허리를 옆으로 휘면서 팔을 뻗어도 좌우로 한 3m,
뭐 옆으로 이렇게 뻗으면 1cm, 뭐 이렇게 범위이고, 허리를 만약에 걷는다면 만 1m 범위, 팔까지 뻗어서 쭉 골키퍼처럼 뻗는다 해도 한 10m 범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이동 공간이 수렴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뭐 구조식으로 나타내면은 보통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에 상방향, 하방향 밴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루트, 기간 곱하기 가격 제곱에 합의 가격 합의 제곱을 한 수치를 우리가 보통 기간 곱하기 기간 마이너스 1의 수치로 구한값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상하 개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사실은 뭐 거의 강의를 위한 수치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HTS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폭을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동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20일 이동 평균이다. 20일 이동 평균에 오늘 수치 요 수치에 상하 변동폭 즉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표준 편차가 당시에 만약 그동안 많이 움직여서 표준 편차가 커져 있다면 그 표준 편차에 관련된 것을 이 수치에 곱하기해서 표준 편차를 2배를 한 것이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은 사실은 20일이 아니고 21일이고 중심선이 9일이라면 10일의 이동평균, 11일의 이동편차, 만약 21일의 중심선이라면 22일의 편차해서 실제로 이동평균보다는 하루 더 많은 편차를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동평균치에다가 그 이동평균치의 표준편차에다가 그 이동평균 그 수치 그 자체 즉 요 앞에 있는 이동평균의 표준편차 플러스 이동평균값을 한 다음 그것을 다시 나누기 10을 편차값을 보통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는 시간을 알자. 이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 곡선이라는 것이 HTS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축소되어 있다면 미래에 크게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의 모임일 것이다. 또 만약에 크게 움직이고 있다면 조만간에 이렇게 축소돼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 역시 적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든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을 돌파하는 시점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추세의 형성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폭등주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볼린저 밴드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통 상승 트렌드의 경우에서는 천장 부근에서 진동폭, 즉 상승 트렌드인 경우에는 천정에서 변동폭이 크고 하락 트렌드일 경우에서는 하락 트렌드의 시작과 끝이 변동폭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상승 트렌드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급격히 움직이면 상승의 보통 천정이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는 보통 하락을 시작하니까 하락 트렌드의 시작은 역시 변동성이 크고 하락 트렌드가 끝날 때는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급락을 한 이후에 돌아서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 끝에도 변동성이 크다. 보통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볼린저 밴드를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밴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 밴드 값을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활용을 만약에 선물 투자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엔벨로프로 매매를 해야 되고 볼린저 밴드는 이러한 비추세 국면에서는 무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국면에서는 웅크려라. 그냥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국면이라고 생각되는 데서는 볼린저 밴드를 쳐다만 보고 웅크리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가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돌파되어지면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이 돌파 중에서도 반대편 밴드를 무너뜨리고 역방향으로 돌파되어지는 경우, 혹은 이것이 상방 밴드를 무너뜨리고 밑으로 돌파되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역시 아주 변동성이 적어서 이렇게 축소를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이것은 급격하게 하락을,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반대로 주가가 중심선을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상방향으로 돌파되는 경우, 이것은 상방 추세의 시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반드시 밴드 이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밴드가 이탈을 하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탈된 방향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탈된 추세, 이탈된 주가가 밴드 내로 되돌아 들어오면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즉 이탈하면, 상방향 이탈하면 매수를 한 다음 밴드 내로 되돌아오면은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중심선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와서 급격하게 이탈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볼린저 밴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중심선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하방 중심선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소위 입이 벌어진다, 볼린저 밴드 입이 벌어진다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매도 청산 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볼린저 밴드의 원래 밴드 내로 되돌아 들어올 때 청산하는 것은 단기 매매의 관점. 두 번째로는 되돌아 들어와서 이 고점을, 즉 밴드 외에 바깥쪽 고점을 밴드 내에서 상회하는 고점을 만들 경우에는 보유로 가고, 만약에 바깥쪽 고점을, 이 고점을 하회하는 고점이 발생된다면, 밴드 내의 고점이 이 외의 고점보다 하회한다면, 이 고점보다 밴드 내의 고점이 하회한다면 이것은 청산이다. 즉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라. 마지막으로 청산은 실제로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라면 현재 이것이 이 중심선을 하향 이탈할 때 청산한다. 이 청산의 시점은 세 번째 청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은 상승 트렌드와 하락 트렌드의 트렌드가 잡혔을 경우에는 중심선을 디디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고, 중심선을 돌파하는 시점 또 매수 시점이 되고, 추세가 방향이 잡히면 중심선은 지지선으로, 밴드의 바깥쪽 밴드는 돌파는 추가 매수 지점으로, 반대로 밴드가 횡보일 지점에는 바깥쪽 밴드는 매수 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밴드를 따라갔을 때 주가가 선행하니까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길게 돌파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돌파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가 횡보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 시점을 잡느냐? 즉 볼린저 밴드가 따라와서 만나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 지점이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 시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18세기 사케다가 얘기했던 고가 유희의 개념입니다. 고가 유희의 개념은 뭐냐면, 길게 돌파한 장량봉이나 길게 돌파해서 상승하는 주가가 3분의 1을 침범하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고가에서 횡보를 한다면 이것은 매수다. 이러한 사케다의 어떤 이론에 일본의 18세기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 다양한 이야기로 변질되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이 개념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긴 양봉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횡보를 이렇게 하면 계속 살 것이냐, 이렇게 횡보를 하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즉,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승폭이 만약에 이러한 어떤 긴 상승의 끝에 횡보를 하면 이 시점까지는 매수를 계속 해나가고, 만약에 이 시점까지도 횡보를 하면 여기서는 청산해야 된다. 또 만약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뿜어 올린 차트가 아니고, 만약에 한 개 정도 길게 뿜은 다음에 횡보를 했다 하면 매수 이후에 또 횡보를 하면 바로 청산, 매도를 한다. 일단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했을 때 이 고가 위의 개념을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는 긴 양봉 옆에 저가를 중심을 침범하지 않는 고가에서 횡보가 있으면 매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의 각도가 만약에 크다면 횡보가 일정 부분까지는 관용이 되지만 이 횡보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볼린저 밴드의 개념으로 보면 조금만 넘어 들어가면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재돌파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극단적으로 바로 재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식은 우리가 확률론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미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더 이상의 추가 급등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것이 횡보를 이렇게 해준다면 볼린저 밴드의 축이 이렇게 올 것이고, 중심선은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하방축은 이렇게 올라올 것인데, 이것이 길게 계속 상승해 왔던 것이라면 일정 부분 횡보에 위에 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급격한 상승으로 계속 디디면서 상승하는, 즉 추세가 형성되면 밴드의 외부에서 추세에 따르라,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 상승의 각도에 비해서 이 횡보가 조금만 길어진다면 이것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추가 상승을 해봐야 부딪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후에는 자꾸 복 모양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기가 쉽고, 그 이후로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큰데, 이유는 따라 올라오는 중심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의 저항은 가깝고 위의 저항은 바로 위에 있고 지지는 멀리 있다. 따라서 만약에 주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식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각도와 이 값하는 각도와 이것이 상승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한 다음, 이것이 횡보를 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이 날짜와 간격을 생각하고, 이것이 들어오면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을 재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횡보를 해서 바로 다시 이러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의외로 상승은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이 중심선 있는 대로 다가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상승 추세에서는 중심선이 다시 매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매수를 결행하였다가 상승에 실패를 하면 일단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기다려서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해서 각도를 만들어서 뚫고 가는 방향으로 주가를 기대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횡보로 뚫고 나가버린다면 이번에는 다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또 위로는 저항을 받고 아래쪽 밴드가 올라올 때까지 하방의 리스크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기회는 연장이 되어서 여기서는 다시 청산을 하고 또 횡보를 만약에 했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고 여기서 상승을 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되밀리면 청산을 하고 뚫으면 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상승 각도를 만드는 주식은 한 번의 기회와 두 번의 기회와 세 번의 기회가 있으되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청산해야 될 시점과 큰 청산해야 될 시점이 무대응의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개념을 볼린저 밴드의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승각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것이 중심선과의 관계, 상방밴드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랬을 때 이 중간에 대응해서는 무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서 보통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는가. 중심선이고 상방밴드가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무수히 하는 이러한 일들, 혹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현재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주식과 주식의 어떤 각도와 지지와 저항의 어떤 관계들을 놓고 속에서 제가 각도론을 얘기하기에 앞서 지금 볼린저 밴드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은 진입해야 될 시점과 나와야 될 시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진입과 나오는 것의 어떤 시점을 얼마나 정확히 잡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든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가 말했던 엔벨롭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고 볼린저 밴드는 확장성이 있는, 즉 플렉시블, 즉 아주 유연한 것인데 선물에서는 엔벨로프가, 그 다음에 큰 추세를 돌파하는 것은 엔벨로프가, 추세의 트렌드의 시작을 보는 것은 볼린저 밴드가 만약에 나눠진다면 우리는 엔벨로프를 취할 것인가 볼린저 밴드를 취할 것인가에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며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00일 이동평균선이 핵심인가, 200일 이동평균선인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화두인가, 그것을 생각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최소한 180일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화두지요. 왜? 주식시장이 대천안에서 정배열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과연 투자자 여러분들이 HTS 보는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단기 매매를 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지점, 만약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점이 60일 이평선이 되는 지점이라면 이 이야기는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상황이라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60일로 놓고 혹은 90일로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지점은 180일, 200일 뭐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대세 상승의 어떤 끝마무리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는 그 중심을 480일선에 놓고 보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노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에 송구스럽지만, 노자에 보면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미 불리어지는 이름이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주식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도 어떤 것이 새로운 걸 것이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이 주가에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이치고 이것이 불변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분석 기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시장에 보는 잣대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눈을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고 우리가 보통 경물치지라 그러지요. 경물치지. 어떠한 사물을 유심히 보고 그 사물의 전후를 잘 뒤집어 보고 그 사물의 앞뒤를 재어봄으로 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닿는 것을 닿는 이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경물치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다, 즉 엠블러프다 이런 것을 하나의 차트를 보면 HTS에서 엠블러프를 하나 켜서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었고 시골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 있으니까 여기 저항선에서 사고 여기 저항선에서 팔고 자 비추세다 상단에 팔고 하단에 사자 혹은 추세를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으니까 추세 바깥쪽에서 매매를 하자. 혹은 볼린저 밴드다.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볼린저 밴드의 폭이 커진다. 새로운 추세가 생겼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축을 따라서 움직이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면 팔자. 이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주가 분석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어떠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대박 찾는 기법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법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세팅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제가 세팅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는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가 돌파해서 디디는 지점, 이거는 강력 매수의 시점이고 이제부터 이 종목은 상승 국면에 들어선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가? 발 빠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돌파할 때 실제로 언제 사야 되는가 하면 여기가 바로 무릎이다. 지금 PD선생님이 이 종목에 대한 것을 방송에 나가실 때는 현재 종목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현재 이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현재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이냐? 천만에 이거는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다. 이유는 현재 이것이 중심선이 하향하고 있고 겨우 중심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여기 매수해서 이점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종목이지 현재 여기에서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매수 추천이 일어나고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사는 것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바로 현재 이것이 추세가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를 하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다시 디디고 돌파해서 이 시점에서 재돌파할 때는 강력 매수를 해야 되는 찬스,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한다. 이러한 것이 이치인데 이 방송에서는 이 제목을 일단 종목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제가 본 세팅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겠지요. 이 중심선이 최소한 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상단선을 돌파해서 디딘다. 내지는 중심선을 돌파해서 디뎌서 상단선을 돌파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 종목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활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서 간단히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참 미국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녹화의 시점상에 시의성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것이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미국에서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어떤 좌절감, F-16 1호국 사업으로 들여왔던 F-16 전투기가 벌써 6대째 추락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의 어떤 착잡함, 그에 못지않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려는 제안을 하면서 내놓은 제안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생각들은 또 그에 못지않은 다른 각도에서 했던 착잡함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던 시점은 이 어떤 가든 부든 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 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이 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의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났든 간에 현재로서의 생각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마이크론이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을 다들 아시겠지만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5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자기가 하이닉스 덤으로 지불한 주식을,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할 것 등을 요구함에 따라 매각 타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태권단에게 이 안은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만을 선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은 마이크론의 요구안이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각 타결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마이크론의 15억 달러 지원 요구는 우선 하이닉스 인수 조건으로 15억 달러의 신규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신규 자금은 자신은 하이닉스의 매수 대금을 전부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채권단은 현금으로 지원해야만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론은 이 15억 달러를 받아서 11억 달러만 하이닉스 인수 후에 새로 설립할 마이크론 코리아의 운영 및 설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나머지 4억 달러는 30년 만기에 2% 이자로 전환 후순위채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했고, 후순위채의 발행자는 미국 마이크론사이며 이것은 미국 마이크론사가 이용할 자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단은 마이크론이 요구한 마이크론이 쓰겠다는 4억 달러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가 너무 낮고 만기가 긴데다가 하이닉스의 법인과는 상관없는 미국 마이크론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수 대금을 주식 매각 제한하였다는 요구는 마이크론은 신규 자금을 채권단이 지원할 것과 아울러 하이닉스의 인수 대금으로 자신들이 넘겨줄 자신들의 주식을 매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채권단이 자신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인수 대금으로 넘겨주는 자사주식 50%를 에스크로우 계좌, 즉 특수조건이 명시된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인수한 후에 부실이 좀 더 드러날 경우에 지급했던 이 주식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닉스 인수 시에 자선을 초과하는 부채를 인수대금 40억 달러에서 또 제외할 것이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본계약 체결 시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 5억 달러를 전액 하이닉스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강수를 둔 배경을 분석한 기사들은 마이크론이 이처럼 다소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한 배경은 하이닉스가 매각 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와 채권단이 인피니엄 변수 등을 들고 나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이러한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이번에는 협상 가능한 게 아니며 수용할지 여부만을 선택하라고 채권단에 통보했다. 또한 마이크론이 현재 인수합병을 통해 커온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 이러한 까다로운 권을 요구한 것으로 금융계는
분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러한 어떤 강수의 배경으로 하이닉스가 어떠한 경우라도 마이크론 이외의 어떤 다른 방안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대저 어떤 외다른 골목, 즉 막다른 골목에서 대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아닌다 하면은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러나 또 적이 아닌 이상 굳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리는 없는데, 일단 기업의 논리로 보면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책임이 일단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 삼성전자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으나, 그냥 경제 전문가의 눈이 아닌 한 사람의 어떤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건 인수하지 않건 그것은 삼성전자 자신의 문제이고 삼성전자 자신의 판단일 뿐이지만, 국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전략적 차원 혹은 국부라는 차원을 생각하였을 때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 취해질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얼핏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춘추 전국시대에 변자들 중에서 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등석은 자기가 어떠한 어떤 논리라도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고 꾸며내는데 전문가였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내가의 강물에 빠져준 어떤 부자가 강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신을 던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시신을 들고 시신을 건진 사람은 부자의 시신을 앞에 두고 그 부자의 가족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죽은 어떤 부유한 사람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시신을 자기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시신을 건진 사람이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만 해도 건진 사람은 대가를 받을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건진 사람은 이 부자의 가족들에게 터무니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가족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등석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시신을 지금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고 저 사람이 건진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한다. 우리 전 재산의 반을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등석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그냥 내버려둬라. 앞으로 찾아가지도 말고 그냥 던져주면 반드시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시신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시신을 인수한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면 아무데도 팔 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부자의 시신을 사갈 사람은 부자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굴지 않더라도 꼭 자기들에게 헐값에게라도 넘겨주게 되어 있으니 너무 소극적 내지 말고 기다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번에는 시신을 건진 사람이 초조해서 다시 등석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시신을 건졌는데 부자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금전을 요구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고는 그 다음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등석에게 상의를 하자 등석이 한 말은 그대로 놔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서라도 시신을 받아갈 것이다. 이유는 이 시신은 부자의 가족들은 당신에게 말고는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인수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결국은 이 시신을 인수해 갈 것이다.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 등석의 논리는 시신을 건진 사람에게는 시신을 건진 사람대로 부유한 부자들의 가족에게는 가족대로 그것은 유일한 대안이라는, 즉 대안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논리로 밀어붙이라는 가르침을 냈는데, 이렇듯이 이 변자의 이야기처럼 어떤 것이 협상이 되고 그것이 결말을 맺으려면 그것이 항상 어떠한 경우에 외통수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난감한 일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등석이 이야기했던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매각되지 되는 것 이외에 어떤 변수가 존재를 한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기업이 하다못해 인수는 하지 않더라도 하이닉스에게 손만 내밀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만 주어도 이것은 이 협상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태도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기업의 윤리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고 주주들에게 좋은 이익을 남겨줘야만 하지만 또 그것 못지않게 그 기업에 속한 국가와 사회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어떤 기업의 어떤 공익적인 생각들과 공익적인 행동들이 사회 발전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하이닉스의 결론이 지금 제가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거의 결렬적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그것의 이유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즉 현재 예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하는 어떤 기사들을 보면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안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남이 어려울 때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윤리인가, 또 그것이 위대한 미국을 대표하는 나라의 위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어떤 윤리인가라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M&A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왔고 어려울 때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왔으며 또 실제로 어떤 팍스 아메리카노를 상징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장의 집에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는 미국 성조기가 아주 커다란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 나처의 정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연출들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여지가 없는 협상을 그것도 시한을 두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무디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각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하이닉스가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에 은행들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현재 이 방송이 진행되는, 이 녹화가 진행되는 주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결렬하겠다는 통보가 주어진 상황. 무디스는 전 국민이 아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신용등급 상향을 앞두고 하이닉스가 부도났을 경우에 어떠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저 혼자서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그냥 감정적인 측면에서 놓고 생각한다면 기아 자동차의 회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닉스 반도체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살려내어서 정말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이 1등 기술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는가. 현재 전 세계에 한국이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어떤 1등 기술을 이제 그나마 1등을 확보해 놓은 것을 너무나 손쉽게 외국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감정적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이닉스는 만약에 매각한다면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있을 수 있게 많은 관계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신이 가장 돋보여야 되는 올림픽의 어떤 입장식에서 테러 사건 당시에 어떤 찢어진 성조기를 들고 입장을 하는 미국 선수단 또 김동선 선수가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 것을 반칙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밤 투나잇쇼에서
한국에는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잘한다는데 김동성 선수가 끼어들어서 실격을 당했으니 김동성 선수가 홧김에 집에 가서 자기 집 개를 차서 죽인 다음 그 개를 삶아 먹을 것이다라는 농담을 하는 나라. 과연 이러한 나라가 과연 우리가 항상 막연하게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제 우리도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는 관계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 나라에 대해서 냉정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러한 어떤 협력과 조언의 관계로 이제 진짜 문자 그대로 동반자의 관계로 바뀌어 나가야 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역설 중에 제논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버가 어떤 어머니의 아이를 발 앞에 딱 끼고 입에다가 물고 오는 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잡아먹을 것인지 아닌지 마친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여기서 아버가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마친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은 아이 엄마가 이 악어가 아이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잡아먹어버릴 것이고, 악어가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렸기 때문에 잡아먹겠다 해서 잡아먹는다. 즉 이러나 저러나 결국 잡아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마치 살려줄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하이닉스에 내놓은 조건들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를 살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경우든 저 경우든 결국 하이닉스는 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이크론으로부터 정말 내가 죽일지 살릴지 마친다면 살려주겠다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